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보수의 심장이죠. 보수의 또 안방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1988년 그러니까 13대 총선 이후에 줄곧 보수당이 TK 지역을 이제 석권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TK에서 민주당을 이제 전패를 했었던, 그러니까 일명 그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 대결보다는 여야 공천 대결이 더 이제 치열한 상황이고 평균 경쟁률이 4.48대 1. 특히 이제 포항, 남구, 울릉은 공천 신청자가 무려 9명, 대구, 중남구도 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TK는 매번 총선 때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 보수 여당에서 TK 이 교체론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논의를 해볼 수 있을지, 그 이종훈 평론가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다 설명하셨듯이요. 이 지역은 사실은 평론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그냥 그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늘 싹쓸이를 해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좀 뭐 지난번에 예를 들어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한번 당선된 적이 있는데 뭐 20대였죠? 예,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여야 구도로 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는 예, 이제 그런 지역이다. 이번에도 보면 이 TK 지역에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 구인난을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막 경쟁률이 막 9대1, 8대1 막 이럴 정도로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이제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윤과 비윤 구도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교통 정리가 되겠는가 하는 건데 TK는 뭐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시점에 당의 주류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친윤 공천도 대폭 이루어질 곳이 지금 이곳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사실은 다른 지역 다 뭐 공천 발표를 하면서도 이 지역은 지금 공천 발표를 지금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도 뭐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이 TK 지역은 빠졌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TK 지역도 오늘 공천 발표에서 대거 빠졌다.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영욱 공관위원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굉장히 쉬웠고 이제부터가 진짜다. 고차방 정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당내 반발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좀 무난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쉬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뭐 집권 여당이 프리미엄도 일부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챙겨줄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탈락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를 줄 수 있다. 상응한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지금도 한창 하고 있는 작업이 지역구 조정하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그 지역에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재배치요.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마 누가 들어올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죠. 거기에 이른바 윤신공천이라고 불릴 만한 검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들어오거나 장관 출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잡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 TK 지역, 특히 영남권 지역의 공천 여부를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포항 남구 울릉 지역 같은 경우에 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명이 4명으로 추려졌어요. 근데 아마 4명으로 4인 경선을 붙이는 데는 아마 여기가 거의 유일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다 통틀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게 1번쯤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일 거고요. 2번은
다 뒷배경을 갖고 있다. 아, 쟁쟁하다. 그 예. 뒷배경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충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네. 이상희 춘추관장, 이것도 윤석열 정부 춘추관장이에요. 네. 그리고 최영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뭐 김병욱 의원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렇게 4명을 붙이는 거예요. 뒤에 제가 직접 말씀드렸죠. 누구 하나 배제하기 어려워요. 그렇네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말끔하고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다 실질적으로는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전 부총리, 그리고 이만희 전 이제 원내대표 또 있죠. 네. 그리고 정의용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희 의원은 윤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수행실장을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정의용 의원은 상황부실장인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 1등 공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단수 공천을 줬거든요. 아, 그렇죠. 이 내부는 뭐 확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단수 공천이고 됐으니. 지금 다 네. 이기는 지역이잖아요. 대구 아니, 그렇죠. 지역이. 이제 뭐 TK다 보니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TK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민주당의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할 뿐이지 당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용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용하긴 하나 조용한 가운데 챙길 사람들은 단수 공천으로 다 챙겨주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이 약간 착시 현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네요.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설 연휴가 지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차 방정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지역이 네.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파열음이 네. 나오느냐가 국민의힘 공천 성패를 가늠할 겁니다. 자, 그 물갈이 폭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단수 공천된 곳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4명이 지금 됐죠. 그리고 11곳이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는데 좀 당초 예상보다는 그 폭이 좀 좁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64%, TK 지역에서만 64% 아주 많은 넓은 폭으로 물갈이가 됐었고 그 당시 전체 평균이 43%였으니까 훨씬 더 넓게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번 총선은 어느 정도 바뀔까?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60% 이상 될 거다. 이상인가? 네. 아, 네.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을 제일 뒤로 지금 밀어놓은 거예요. 아. 예, 반발이 제일 난제들을.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네. 지금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TK나 지금 PK도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이렇게 그 친윤계들이 좀 덜 투입이 돼서 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지역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지금 대충 공천을 좀 해줬어요. 그죠? TK 지역에서 네. 4곳 먼저 한 겁니다. 논란이 덜 되는 지역은 일단 먼저 한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심지어 친윤들끼리도 지금 교통 정리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네. 지금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고 여기는 또 현역하고 어찌됐건 친윤하고의 기본 대결 구도에서 친윤계 후보를 사실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뒤로 지금 밀어놓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아직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데 한 가지는 컷오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소문은 그리고 또 이 소문은 공관위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도 네. 이 지역에 컷오프 인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현역 의원들을 지금 경선을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들조차도 컷오프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다가 또 경선을 이제 실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꽤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뭐 벌써 공천 관련해 가지고 뭐 여론조사 돌리고 하는 거 이거 뭐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이제 지금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뭐 이제 현역 의원대 이제 친윤 좀 강한 대통령실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자 경선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새는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 친윤 쪽을 다 이제 경선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럼 왜 그러면 이제 현역들을 그러면 이렇게 묶어놨겠는가 하는 건데 경선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설령 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당 밖으로. 예, 이건 선거법상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 그래서 컷오프 결과도 최대한 뒤로 미루고 경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결국은 그 현역들을 상당히 물갈이를 할 거다. 이런 설조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는 정말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설인 것 같아요. 정설이에요. 그냥 설이 아니라 정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측면하고 제도 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과거처럼 무슨 공천 학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친박연대 만들어진 것처럼 한꺼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현역 의원들이 어찌됐든 공천에서 배제됐으니까 지역구를 관리해온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단일 대우를 만들고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기가 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기를 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그 대체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더 존재감이 영남권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도 혼자서 막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큰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세력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이게 비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일 거고요. 그것도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공천하는 측면이 있죠. 네. 두 번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컷오프도 남아 있고 하위 20%에 30% 최대 30% 감산이 있잖아요. 근데 경선을 붙이더라도 최대 30%를 현역이 감산당하고 난 다음에 정치 신인이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른바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으면은 그래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지역구 관리해왔던 현역 의원하고 이게 아무리 감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치가 또 하나 있어요. 결선 투표를 붙여요. 그러니까 4인 선거구든 3인 선거구든 2인 선거구든 하여튼 2인 선거구는 아니겠지만 2인 선거구도 마지막에 또 붙이겠지만 나중에 2명을 추리는 거예요. 추리고 난 다음에 결선 투표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당원 투표율이 50%거든요. 영남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20%밖에 안 되지만 그 당원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이제 좀 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쏠리면은 현역 의원이 질 가능성이 컷오프를 안 당해도 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붙어서 뭔가 이겨줄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장치를 숨은 장치들을 더 많이 심어놨다. 이 얘기는 겉으로는 윤심공천을 안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윤심공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출신 인사들이 이제 영남으로 이제 많이 몰리면서 현역 대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에 이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게 이제 포인트로 이제 등장을 했고 말씀하신 쉬운 문제들은 이제 그 전에 풀었고 이제 난제들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펼쳐지고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또 이제 그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그동안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인사를 꼽혀왔는데 부산 해운대갑에 이제 단수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윤심이 또 이렇게 이 영남 지역 그 중에서도 TK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윤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바로 거두절미로 부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은 예술이다. 뭐 이런 표현도 어떤 분이 쓰시던데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게 만드는 게 예술인 거죠. 근데 윤심공천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땐 거짓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길 바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마음일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역으로 민주당이 원래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디테일한 제도적 보완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뭐 참모 출신이든 만약에 검사 출신이든 간에 가서 붙는다고 하면 한번 붙어볼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경선은 붙이되 살아 돌아오는 거 그거 누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에 다 공천을 결과 그리고 또 실제로 단수 공천까지 그러니까 경선에서 누가 통과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 또 그리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경선을 붙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심이 TK 지역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럼요. 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네. 거짓말이라고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미래, 그 이낙연계의 새로운 미래 측에서 중대 입장을 이제 발표하겠다는 뉴스가 이제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뭐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간에 이번 총선에 이제 주도권을 두고 여러 이제 갈등설이 퍼져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어떤 발표를 할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간에는 갈라설 것 같다는 이제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도 지금 뭐 대구 지역에 네. 출마를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쪽에 출마한다면 이제 혼자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10여 명 같이 해서 이제 동반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약간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별로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출마 의사를 안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단수 공천 지역으로 다 일단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경선하는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서 한 4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에는 경쟁률이 지금 별로 없고 지금 뭐 추가로 뭐 더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많이 겁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인 상태에서 네. 이제 개혁신당 쪽이 이제 나설 경우에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과 양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또는 민주당 후보하고 삼자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천에 임하고 좀 중량급 인사들을 투입을 만약에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개혁신당이 나온다라고 전제하면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도 의외로 높아진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별로 이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구도는 안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개혁신당이 이쪽으로 이제 여러 명이 출마했을 때 그럼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의외로 이 개혁신당 쪽이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쪽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 쪽에 친박계하고 좀 힘을 합치려 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키즈였던 이준석 전 네, 그렇습니다. 대표가 출마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변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친박의 출마가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좀 이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최경환 전 부총리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그 지지도가 더 높다고 전해 듣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친박의 영향력이 그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이것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7대부터 사선을 이 지역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랄까 이 과거에 사선하고 난 다음에 뭐 또 구속까지 되고 뭐 정권이 한번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세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대구 지역 언론이 뭐 그 지역에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최경환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윤대원 의원이 현 의원인데 윤대원 의원하고 조지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매치가 붙은 사이예요. 네. 그 사이에 최경환 의원 무소속 전 의원이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대구 달서갑에 던졌는데 송석준 현 의원하고 붙게 되거든요.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도 예상 밖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줄기차게 찾아가서 구애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아주 냉정하게 내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하지 못하게 할 명분도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은 좀 뽑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구 민심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지금 달사병인데요. 여기도 김용판 현 의원이 있는 데다가요.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두 사람 간도 이미 뭐 빅매치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렇죠. 아닙니까? 권영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구 가도 상관없는 인지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새를 조원진 대표가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 존재감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내 어떤 경쟁 구도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그 후보를 만들어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붙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지역 내 안에서는 이게 지역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의원직을 갖고 있었을 때 평가나 평판이나 전력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점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친박계가 재등장했는데 기한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이제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친박 바람을 그나마 지금 많이 제압을 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챙기기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열심히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면 친박계 정치인들이 여기 좀 출마 좀 많이 못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친박계 들이 많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표분산이 돼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는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상당히 이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서울까지 모셔와서 그냥 식사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병우 전 그 수석 같은 경우에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거론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이 좀 이제 출마 준비를 했다가 주저앉은 친박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소수 중에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몇몇 분 정도 그냥 귀환하는 상징적인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핫플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영남 중에서도 또 핫플레이스 TK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